예,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파트 1을 나갈 차례인데요. 리더십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동기 이론들과 관련된 영상물을 하나 보고 리더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식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만 응거하던 노인은 행색이 남루했고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면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 사는 10살짜리 철 모르는 아이들은 날마다 노인을 놀려대기 일쑤였죠. 어느 날 오후 노인은 밖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못생기고 바보 같은 대머리라며 대놓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들 중 누구나 여기에 와서 지금처럼 무례한 소리를 질러대면 각자에게 1달러씩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제안을 들은 아이들은 다음 날에 노인의 집 앞에 찾아와 흥에 겨워서 욕설을 마구 질러댔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꾹 참고 아이들 모두에게 1달러씩 나눠줬죠.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와서 욕설 퍼부으면 각자에게 25센트씩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5센트라는 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다음 날에도 노인의 집 앞에 와서 욕지거리를 실컷 해댔습니다. 노인은 군말하지 않고 약속대로 25센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1센트씩 줄 테니까 내일도 와서 이렇게 해라. 하지만 아이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노인에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은 노인의 집 앞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로 대체된 상태에서 보상이 줄거나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개의 심리학 연구가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대시는 학생들을 불러 모은 후에 종이에 그려진 서너 가지의 모양을 블록을 사용해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는데요. 대시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모양 하나를 완성하면 1달러를 주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은 설문지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혼자 남겨두고는 몰래 유리벽 뒤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했죠. 학생들 주위에는 방금 게임을 마친 소마 블록과 함께 뉴요커, 타임, 플레이보이와 같은 신간 잡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학생들은 실험이 종료되는데도 잡지보다는 계속 블록을 만작거렸지만 보상이 주어졌던 학생들은 블록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개 잡지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보상에 길들여져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데 역부족이고요.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켜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일 잘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보상 방식은 직원들에게 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는 바람에 오로지 돈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조건화시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연봉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만큼 보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 자체에 재미있게 느끼고 일에서 보람을 찾는 직원에게는 연봉은 그저 2차적인 조건일 뿐이죠. 물론 돈이라는 당근이 제시되면 직원들은 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자칫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높은 보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보다 못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노인을 떠나면서 됐어요, 이렇게 말했듯이 성과는 물론 일의 흥미와 열정까지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알피 콘이라는 학자는 A를 하면 B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제시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A보다는 B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일 잘하면 돈을 주겠다는 보상 방식은 직원들에게 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고요. 그 바람에 오로지 돈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을 조건화시키죠. 2007년에서 2008년에 컨설팅 업체인 타워스페인이 18개국 88,0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직원들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조직의 진심 어린 관심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중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작 8%였는데요. 세계 평균은 21%에 비해서 크게 낮았죠.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외적 동기를 강화하는 대중요법만 채택한다면 직원들은 어느새 내적 동기가 말라버린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쯤 되면 보상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즉, 성과와 보상 사이의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적정선을 넘어서면 성과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기도 회사마다 영위하는 업의 특징과 내 외부 환경이 달라서 스위트 스폿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문제는 아니죠. 문제의 해법은 적정한 보상 수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동기를 높이되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직원들을 단기적인 성과 전쟁으로 내몰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 평가가 압박감을 악화시킨다면 평가 주기를 1년보다 길게 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한꺼번에 큰 성과급을 나눠주기보다는요, 월급과 함께 조금씩 배분한다든지 금전적 보상보다는 비금전적 보상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직합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이 아예 가치가 없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시장 가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기업의 연봉이 동일 산업 내에서 높은 경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소화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너무 낮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좋은 비장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도 어느 지점을 지나면 정체되다가 급기야 떨어지고 맙니다. 성과와 보상 간의 스위트 스폿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것, 그리고 동기부여와 압박감 사이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 또한 보상의 중용입니다. 보상의 중용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간의 균형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그만큼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제 도입을 통해서 연봉이 많이 오르면 그런 금전적 보상으로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동기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 특히 기업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선 리더십의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더십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란 통일된 견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률적인 그런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리더십의 이제 정의들을 쭉 여러 학자들이 내려놨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사와 부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리더십의 뭐 종합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조직 심리학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부분을 보면 뭐 휘시만이라는 학자는 어떤 목표나 목표들의 달성을 향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다. 그 다음에 스토그딜이라는 학자는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집단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The ability to influence a group toward the achievement goals, 즉 목표의 성취를 향해서 집단이 그런 노력을 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고라는 학자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영향력 행사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집단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조직화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뭐 피터스 앤 오스틴 같은 경우는 비전이요, 우렁찬 응원가요, 열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정의를 내려놨죠. 그 다음에 뭐 슈리세임 앤 톨버 앤 빌링이라는 학자는 영향력 행사 과정으로 리더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하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 정의들을 쭉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키 컨셉을 몇 가지 도출해낸 내용을 보면 우선 목표 지향성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가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또한 리더와 부하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그 리더와 관리자의 특성을 구분해 보면, 뭐 관리자라는 얘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써왔던 전통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고, 리더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금 사용되고 있죠. 관리자의 특성을 보면 책임 수행, 인 반면에 리더의 특성은 혁신 주도입니다. 관리자는 모방을, 그 다음에 리더는 창조를, 유지, 개발, 그리고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관리자의 특성이라면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리더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주로 관리자는 통제 위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뢰에 기초한 것은 리더, 그리고 단기적, 장기적, 언제 어떻게 관심을 두는 게 관리자라면 무엇을 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점, 그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리더는 수평적 관점, 현 상태를 수용하고 현 상태에 도전하는 쪽이 리더고요. 전통적인 충복, 그리고 독자적인 인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이를 옳게 하는 하우 중심이라면 리더 특성은 옳은 일을 하는 왓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 매니저의 관점을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개인이 바로 매니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자기의 그 구성원, 자기 팀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목표 달성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구 주제로서 지휘 세력, 또 리더, 부하, 영향력 행사 과정, 상황, 리더 출현과 효과성, 이런 연구 주제들을 이제 분석 단위에서 보면 뭐 조직에서의 역할과 지위다. 관심 변인으로는 영향력 행사 책략,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세력의 유형, 그리고 사용. 그래서 연구 문제로 이런 대표적인 게 조직은 어떤 상황에서 강한 영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연구 문제로 정리가 되고요.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리더를 분석 단위로 하고 리더의 성격 특성, 그리고 리더의 행동, 이런 것들이 관심 변인이고요. 어떤 특성과 행동이 효과적 리더와 비효과적 리더를 구분하는가, 즉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연구 문제가 주로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부하라고 하면 작업 집단과 부하들이에요. 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 때, 그리고 부하가 하는 경험, 어떤 유형의 부하들이 보다 철저한 감독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리더에게 리더십의 그 발휘를 어떤 유형의 부하들이 철저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로 정리되고요. 영향력 행사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고, 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대한 부하의 수용성, 그리고 영향력 행사의 성질, 어떤 상황에서 리더가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가장 수월한지, 이런 문제를 다루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과 관련된 거는 리더십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맥락을 단위로 해서 리더 행동에 대한 상황 효과, 호의적 상황의 요인, 그래서 서로 다른 상황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문제를 다뤄왔고, 또 리더 추정과 효과성이라는 건 개인 또는 집단이 분석 단위가 되고, 집단 역동성과 개인 특성 리더의 효과성 증거, 개인의 그 어떤 특성들이 리더의 효과성의 증거가 되는지를 관심 있는 변인으로 보고, 개인이 어떻게 리더로 인정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많은 논문들, 연구 논문들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 이론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클래식 리더십 시오리,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등장한 리더십 이론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 보면 또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죠. 우선 특성 이론이에요. 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십들을 관찰하고 리더십들을 조사해서 그 리더들을 조사해서 어떤 그 좋은 리더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특성 연구를 주로 하는 게 바로 트레이트 시오리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맨과 리더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연구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헤비어럴 시오리라는 건 행동적 관점의 이론들입니다. 고성과를 이뤄내는 리더들의 행동 특성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높은 팀의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스타디스라는 것과 매니저리얼 그리드라는 것과 PM 이론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이론과 행동적 이론은 베스트 리더들의 특징을 도출하는 시도를 해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이론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컨틴전시 시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황 적합적인 컨틴전시, 상황 연계된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리더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리더십의 어떤 유형을 어떤 상황에서 발휘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살펴본 게 바로 컨틴전시 시오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과 리더십 스타일 간의 정합성 연구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피들러의 컨틴전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허시 및 블랜차드의 시츄에이션 시오리, 그 다음에 하우스의 패스 골 시오리라는 이런 이론들이 이 컨틴전시 시오리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런 이론들에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이론들, 뭐 최근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바로 최근이 아니라 뭐 전통적인 이론은 오래전부터 1900년대 중반부터 쭉 등장한 이론들이고, 이건 이제 90년대부터 뭐 한 2000년대 이렇게 한 8,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에 걸쳐서 쭉 등장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유니버설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유니버셜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 리더십 이론들이라고 해서 슈퍼 리더십, 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레벨 5 리더십, 다이아몬드 리더십, 이슈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그나마 등장한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컨틴전시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연계된 부분도 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티직 리더십,
컬처 앤 리더십이라고 해서 또 컨틴전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이론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제시해 놓은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 이론의 가장 첫 번째가 특성적 접근이죠. 그 특성적 접근이라는 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레이트맨, 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위인이면 아무래도 기록에 근거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그리고 현재적 특질을 규명한 것이 바로 이런 특성적 접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특성을 정리한 거죠. 그런 좀 위인들, 그죠? 역사적으로 대단한 리더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특성들을 추출해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가 굉장히 강하더라.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업무 수행 역량을 결정 지어주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그리고 성실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괜찮은 리더들을 봤더니 대다수가 다 성실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성숙돼 있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리더들,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더라. 즉 부하나 아랫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라는 걸 또 갖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위인들을 통해서 쭉 봤더니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하고 변화 추구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자신감으로부터 또 출발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의 성격 특성을 쭉 살펴보니까 이러한 그 성격 특성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지금 나가봐도 위대한 그 리더들의 7가지 습관이다. 그 다음에 성공한 리더들의 행동 특성이 뭐다라고 해서 많이 아마 서점에 그런 유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책들을 좀 한두 권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리더라고 한다면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세력 욕구, 타인들이나 사건들에 대해 영향력 행사 및 지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런 높은 지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성과를 내고 또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그런 높은 성과를 내면서 나는 계속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성취 욕구. 이것도 우리가 성취동기라는 것에 또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도전적인 목표 달성. 그러니까 쉬운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만 그치면 안 돼요. 도전적인 목표 달성하고 위험에 대한 선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그걸 극복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욕구가 강한 거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욕구도 굉장히 높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화 욕구라는 건 바로 다른 대인 관계를 얘기하겠죠. 타인들과. 그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을 매우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타인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도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성공한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좋은 리더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쭉 동기부여시켜서 그 높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리더라는 건 자기만 혼자 일 잘해서는 절대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부하 직원들을 다독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는 회사 밖에 많은 사람들과 그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타인들의 도움도 아낌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좋은 리더로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리더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특성도 마찬가지로 또 도출해 냈겠죠. 거기에는 전문적 기술, 개념적 기술, 대인간 기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 기술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차가 아니고 절차예요. 절차.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차가 아니고 절차에 대한 걸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비, 그리고 시장, 고객, 경쟁자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죠. 자기는 모르면서 지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 장비, 시장, 고객, 경쟁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폭넓게 분석을 하고 그걸 또 자기의 지식으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기술이에요. 복잡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추세를 감지하고 변화 인식을 하고 문제 발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개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인간 기술도 우리가 앞에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그런 대인간 특성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인 및 집단 과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설득 능력이 높다. 즉 자기네가 혼자 내부적으로만 모든 일을 다 해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선 다른 부서의 협력도 좀 이끌어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선 외부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을 설득할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 대인간 기술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또 정리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특성 이론을 평가해 보니까 초기 리더십 이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 리더십 역량 접근에서 다시 또 활용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최근에도 뛰어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의 인물들 말고 최근 현존하는 인물들을 또 분석하는 데서도 역시 이러한 특성적인 접근이 다시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 리더들의 특성의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임진왜란이 그 옛날 역사적인 사건에서 물론 그 이전에 삼국 시대에서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양만춘 장군 안시성을 정말 끝까지 그 당나라 대군한테 함락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서 그 당의 황제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뛰어난 명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도, 그래서 이순신 리더십이라는 것도 나왔듯이, 그죠? 그리고 또 이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을 창제한 것도,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또 장영실이라는 또 사람을 발탁한 것도 대단한 리더로서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리더 특성들이 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리더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의 특성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역시 성공적인 리더로서 발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만 갖고 있고 실제 행동적인 실천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로 특성적인 접근에서 리더십 이론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접근입니다. 행동적 접근. 그 행동적 접근이라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낸 리더의 행동 특성을 과업 관련 행동과 사람에 관련된 행동으로 구분해서 가장 유능한 리더의 행동을 도출해낸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행동 특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과업 관련된 행동, 그리고 사람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구분해서 정말 가장 유능한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또 도출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과제의 리더의 행동 특성을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스타디다인 거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려심이라는 것이 높아야 되고 구조 주도력도 높아야 되는, 그것들이 다 높은 영역에서 바로 이런 리더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과업에 대한 구조 주도력이 뛰어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리얼 그리드다라고 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거기서도 이 팀형이라는 것이 바로 고성과를 낸 리더의 행동 특성이 드러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 중간형, 무관심형, 과업형, 이렇게 해서 컨트리 클럽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관심형, 이거는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낮은, 그리고 과업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생산, 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 T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일에 대한 관심도 높은 그 유형이 바로 T형이에요. 그때 가장 성과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M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지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래서 성과 지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가지고 PM1이라고 하는, 이 모두 다 높은 영역에 있을 때 역시 고성과를 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론, 행동적 이론의 이 세 가지 이론들을 평가해 보니 최상의 성과를 내는 베스트 비헤비어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이러한 행동적 접근을 한 이론들이 더 있어요. 미시간 스타디, 미시간 대학에서 한 연구는 과업 지향과 관계 지향, 리더 부하 관계 간 관계 중심의 LMX라는 건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이론이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일본인 것 같네. 이건 내가 일본 말로 그 한문평인데 일본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일본의 모 대학의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집단의 기능을 퍼포먼스, P, 목표 달성과 M, 메인터넌스, 집단 유지 기능으로 구분해서 그 강약에 따라 리더십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PM 이론과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행동적 접근에 대한 주된 이론들을 쭉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접근에서는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을 구분해서 관리 행동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제시하고 있죠. 인맥 형성, 지원, 갈등 관리 및 팀빌딩, 동기부여, 인정 및 보상, 계획 및 조직화, 문제 해결, 자문 및 권한 위임, 감시, 정보 제공, 명료화. 내적 맥락이라는 것은 자기 부하들과의 리더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 맥락이라는 것은 동료, 상사, 외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맥락에서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동료, 상사, 외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즉 우리 팀원들 말고 근접한 팀의 동료 또는 그 팀장의 또 상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지원이라는 건 바로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부하들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그만큼 리더로서 지원을 얼만큼 잘해주느냐와 관련된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동료 상사 외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맥락에서 갈등 관리 및 팀빌딩은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집단 응집력을 유지하고 부하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동기부여는 부하들의 노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또 부하들의 노력 및 역할 명료성, 그리고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즉 부하들이 자신의 역할이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일을 하는 것과 그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부서 효율성 및 조화는 계획과 조직화에 관련된 거고 문제 해결은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고 부서의 효율성 및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 및 권한 위임이라는 건 의사결정의 질, 부하들의 노력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 감시라는 건 문제 발견 그리고 수행평가 그죠? 의사결정의 질과 부서 효율성 및 조화, 정보 제공 관련된 거 명료화라는 건 역할 명료성, 부서 효율성 및 조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외적 맥락은 대부분이 다 이런 동료, 상사, 외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 외부 환경과의 조화, 의사결정의 질과 실행, 외부 환경과의 조화, 부서 명성 높이기 이런 것들이 외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이론 중에 세력 및 영향력 접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 중에서 특성 이론하고 행동적 접근 방식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세력 및 영향력 접근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